이를테면 과거라는 건 말입니다. 마침내 경련이 잦아들자 그가 말했다. 무서운 타자이고 이방인입니다. 과거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도 수정이 안 되는 끔찍한 오탈자, 씻을 수 없는 얼룩,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거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이 그렇게 엄청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진화했는지 모릅니다. 부동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유동적이게 만들 수 있도록 육중한 과거를 흔들바위처럼 이리저리 기우뚱기우뚱 흔들 수 있도록 이것과 저것을 뒤섞거나 숨기거나 심지어 무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억은 정확성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그렇다고 완전한 부정확성은 아닌 방향으로 기괴하게 진화해온 것일 수 있어요. 권여선의 소설 안녕 주정뱅이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네, 오늘 작가의 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주간으로 이번에 특별하게 마련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이외에도 문학행사들이 바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정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옆에 멋진 신달자 시인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특별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 시 쓰신 지 몇 년째이신 거죠? 대학교 4학년 64년에 등단했어요. 와, 64년이면 네. 선생님 등단해 64년이면 지금 50년이 넘어갔네요. 네. 와. 근데 이제 64년 대학교 4학년 때 그 지금 현대시학을 만들었던 그 전봉건 네. 선생님이 그 여상이라는 종합 문해지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60년대 초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여성 그 신인 문학상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받으면 이제 등단하는 네.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받았다가 시인이 되면 막 근사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알아주고 청탁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별로 큰 수확을 얻지 못했어요. 작품 면에서 네, 선생님께서. 네. 그러다가 이제 박목월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다시 자기한테 공부를 좀 하라고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께 일요일마다 그때는 이제 아기도 하나 있고 배도 부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 원효로 와. 박목월 선생님께 일요일에 한 번씩 가서 정말 그때 참 괴로웠죠. 다니는 게. 그래서 이제 다시 현대문학에 재등단을 했죠. 그래서 어느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년에서 한 69년 그러니까 이제 뭐 작품 활동을 조금 이제 하다가 그때 여상에 하고 나서도 어디 글을 쓰면 뒤에 시인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주 그냥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왜 특별한 손님이신지 느껴지시죠? 전봉건, 박목월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이 유명 시인들의 이름인데 선생님 직접 사사도 받으시고 네. 그 분이 만드신 잡지를 통해서 등단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문학의 산 증인이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술원 회원이 되는 거는 정말 이 한국 문학, 한국
나라에서 정말 대표할 만한 예술인들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선생님, 명예를. 네, 그게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이 사람이 문학이든 뭐 국악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이제 예술에 어떻게 족적을 남겼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붙어요. 대한민국 예술은 회원 이제 이러는데 굉장히 영광이죠. 뭐. 네, 굉장히 영광이고 그 문학분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7명이 있습니다. 문학으로.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27번째이신 건가요?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매겨지는 건 아닌가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번에 그 윤흥길이라는 맞다. 소설가가 같이 되죠. 같이 맞아.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25명에서 2명이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27명이 문학팀에 있습니다. 네. 저희도 영광스럽네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인가 함께 이따 꼭 같이 기념 촬영도. 그렇지는 않고요. 선생님 맞아요. 네. 네, 지금 겸손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 정말 대단한 우리 한국 문학을 정말 흔적을 남겨주시고 있으신데 최근에 또 한 발자국을 또 남기셨죠. 종이 이후에 이제 북촌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갖고 돌아오셨는데요. 책이 나온 지 선생님 이제 한 보름쯤 지났나요? 아니요,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거 아니 여기는 그렇게 기록돼 있어도 책이 네. 내가 본 것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어떠세요, 선생님? 첫 시집부터 지금 이게 14번째 네, 시집이라고 하는데 네. 14번째 시집을 딱 받아보셨을 때도 떨리시던가요? 아, 그럼요. 시집은 언제나 떨리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북촌이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라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좀 그랬습니다. 근데 뭐 현재로서는 좀 반응이 좋고 누군가가 한 번은 했어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관객분들도 북촌 많이 가보셨죠? 네. 네. 그 북촌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집을 꼭 읽어보시면 아마 그 네. 북촌의 북적북적함과는 또 다른 조용함들을 만나실 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요즘 북촌은 어떤가요? 북촌은 지금 한복을 입고 모든 외국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제가 풍경이네요. 갔을 때만 해도 길에 그냥 한 서너 쌍 정도, 네, 서너 커플 정도가 이렇게 이제 입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네. 뭐 이러는데 지금은 10사람 중에 거의 7명이 입고 다녀요. 근데 그게 그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둘이가 연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둘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한국에 와서 한복 입고 다니는 걸 하고 싶어 한대요. 네. 그게 이상하게 유행이 돼 버렸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네. 그러면 많은 건가요, 선생님? 외국인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게 중국인들이고 그다음에 무슨 저 서양 분들이고 또 뭐 인도 분도 있어요. 아, 네. 요즘은 그렇게 한복을 다양하게 이제 입고 다니세요? 한복을 체험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빌려 처음에 5만 원 했어요 하루에. 근데 그것이 경쟁자가 많아서 점점 내려서 지금 하루에 15,000원도 있어요. 진짜요, 선생님? 네. 근데 그걸 입으면 공원을 무료로 들어가요. 선생님 다 몰랐던 정보인가 봐요. 굉장히 고급 정보를 북촌 주민께서 주셔가지고. 네, 북촌 주민이에요. 예, 이제 북촌은 삼천공원이 위에 있고요.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고 그 삼각형에 있는 게 북촌입니다. 정말 딱 그 서울 구경 왔을 때 네. 가볼 만한 글쎄. 그런 공간에 지금 머물고 있으신데 그 북촌으로 이사를 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이사를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하고 지금 2년쯤 사시고 나서의 이 뭐라 그럴까요? 느낌은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그게 시 속에도 좀 배어 있나요? 네, 저는 정말 북촌에 내가 살리라고는 상상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그것도 무슨 뭐 운명에 속하나 봐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살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곳에 살면 좀 서툴고 뭔가 이렇게 낯설고 이런데 이 북촌은 살아보니까 굉장히 낯익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한옥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지금도 북촌은 촌스러운 곳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예,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데
그 어린 시절의 한옥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작은 한옥과 이것이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고요. 내가 여기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하면 북촌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개동의 그 골목은 그러니까 현대 이제 사옥이 있는 그 골목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길이 불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가톨릭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불교는 그 만해 한용운이가 제 집 바로 이제 건너편에 있는 유심터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이렇게 동판이 걸려 있는데 유심이라는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잡지를 만들었어요. 만해 한용운 씨가. 그래서 이제 그걸 2집 만들고 저 성북동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사는 총독부가 보기 싫다고 해서 그 집을 떠나서 성북동으로 옮겨서 북향집을 지었죠. 나 그거 쳐다보기 싫다 이래서. 맞아요. 그것이 시무장입니다. 지금 성북동에 있는. 근데 요 유심사터에서 이제 좀 몇 년 사셨는데 낮에는 유심을 만들고 밤에는 거기서 조금 이제 올라가면 중앙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숙직실이 우리나라 3.1 운동의 거점지입니다. 거기 모두 모여서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던 거라 그 개동은 그 만해 한용운의 이제 불교를 전파하는 그런 이제 성지이기도 하고 또 가톨릭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신부의 이름은 주문모 신부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미사를 드린 게 개동이고 거기 유심터를 이제 지나서 가면 석정보름 우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동판으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우물이 첫 번째 미사 성수였습니다. 네, 그 김대건 신부님도 그걸 성수로 쓰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동은 불교와 가톨릭의 성지인 그런 장소고요. 또 이제 그걸 건너서 조금 가면 이제 가회동 길, 그게 이제 한옥들이 많죠. 저는 뭐 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1910년대 거기에 한옥들을 지어서 사제를 틀어서 했다가 감옥도 간 정세곤이라는 남자분이 이제 역사에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경복궁 그리고 요 창덕궁 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화가인 고희동의 집도 거기 있고 또 백인제 가옥이라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2부에 보면 네. 이제 그 북촌에 한 번은 꼭 들여다 볼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네, 북촌 주민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대사를 하실 만큼 북촌의 역사와 재미난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살짝 보여주신 거고 시집에 이렇게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거창 이야기랑 이 북촌 이야기랑 연결짓는 시가 한 편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낯설지 않은 공간이라는 게 그게 시간을 완전 초월하는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꼭 외갓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세련되지도 않고 약간 촌스러우면서 그러나 이제 그 서울의 중심지이기도 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제 접한 바로는 이사를 하시고 북촌이라는 한 단어를 쓰신 이후에 시집이 완성됐다고 기사를 읽었는데요. 선생님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제 이사간 첫날에 이제 제가 사는 집 아주 조그만 이제 한옥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사 온 첫날 뭐 이렇게 싱숭생숭하잖아요, 선생님 마음 이사 온 첫날은. 그리고 이제 그 밥을 먹으러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다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 외갓집에 왔나? 뭐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그 왜 여기를 북촌이라고 했을까? 또 이제 그 이후에 서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저쪽에. 근데 북촌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컴퓨터에다가 북촌 이렇게 쓰고 제 이제 노트에다가 북촌 이렇게 썼어요. 이제 그것이 첫 출발이지 않았을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저희들은 사실 그 한옥을 살아본 기억들이 없는 세대들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한옥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체험하는 세대, 살아보셨어요? 북촌 주민이신 건가요, 혹시?
저는 한옥이라기보다는 약간 개량된 한옥에서 네, 개량된 주택 네, 예전에 뭐 그런 집에는 살아봤는데 이렇게 정말 전통한 한옥에는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체험하는 곳이니까 늘 스쳐 지나가는 네, 것하고 네. 진짜 이렇게 주거를 같이 하시는 거는 되게 색다른 경험이실 것 같긴 한데 이 북촌을 다니시면서 이 느끼는 이야기들이 시집에 다 담겨 있지만 네, 네. 어떠세요? 관광객들이 즐비하게 이 다니는 공간 속에 사실 원주민들이 살고 네,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이질감 같은 걸 좀 느끼세요? 아니면 원주민들은 어떤 마음이셨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복을 입고 다녀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와 주민들은 생각보다 좀 불편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주민들은 실상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뭐 쓰레기도 이제 버리고 또 시에서 그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집에 한 달에 5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왜 그런가 문을 열으면 막 이렇게 다급한 사람들은 그냥 막 들어오는 화장실 가려고요, 선생님. 네, 네. 뭐 그런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같은 공감이겠지만은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문을 열어 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을 열면 막 20명씩 막 줄을 서서 들어온대요. 예,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또 이제 그 사람들은 외국에 와서 참 이렇게 주민들이 사는데 너무 야박하다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불편을 겪는 대신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이제 그런 불편을 겪는 대신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40년, 50년 산 분들이 많아요. 북촌 안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한옥을 뭔가 좀 넓히고 싶지 않겠어요. 새로 고치고. 근데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집 방안은 좀 고칠 수 있는데 외관은 이제 형이 바뀌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달라고 맨날 저희들한테 도장 받으러 와요. 그 반장이. 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사라지는 공간들, 네. 그런데 이제 시선이 머무셨더라고요. 네, 뭐 이제 네. 뭐 목욕탕, 철물점, 뭐 네. 약국 이런 그 사라지는 것들 막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들과 또 대비해 이렇게 북촌, 서촌 지금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조용히 사라지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어떠셨어요? 예.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시를 하나 썼죠. 그게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집 바로 앞에 그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세수를 거기 가서 했어요. 이게 좋잖아요. 이게 한옥에 욕조가 없거든요. 저희 집에는. 그러니까 이제 샤워기만 있으니까 그 길을 가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뭐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와요. 그럼 뭐 등도 밀어주고 또 동네 얘기도 듣고 그럼 거기 가면 알아요. 뭐가 없어진다 뭐 이런 것도 알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제가 이사 가고 2달 만에 없어져서 지금 안경집이 돼 있습니다. 예, 안경집이 돼 있고 또 철물점이 그 다음에 없어지고 또 뭐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계속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 일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대신 뭐가 들어서냐 전부 카페예요. 전부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말씀만 들어도 사실 변화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카페가 너무 많다는 것도 저희도 젊은 사람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더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런데 그 한옥으로 이사하시고 선생님 그 북적북적한 동네에 공일당이라는 당호를 붙이셨더라고요. 공일당. 선생님 댁 대문 앞에 이렇게 공일당을 빌공자를 쓰셔가지고 당호를 붙이셨는데 좀 남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 묵직한 당호더라고요. 선생님 당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강원도에 이제 설악무산 스님이라고 조오현 스님이라고
이제 그 시조를 쓰시는 스님이 계세요. 굉장히 연세도 높으시고 이제 뭐 조실 스님이라 그러면 뭐 굉장히 그 스님으로서는 그 추기경 같은 그런 분이래요. 예, 그런 분이 이제 우리 문단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학인들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한번 오셨다가 여기 어떻게 살겠나 뭐 이러셨어요. 경상도 분인데. 그래서 제가 다 비워야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공일따릉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오연 스님이 스님께서 주신 담으시군요. 예, 그 뭐 다 뭐 제가 비워야죠. 최신 트렌드의 삶을 사시고 있어요. 미니멀리즘 요즘에 너무 그래요? 너무 유행인데. 그리고 뭐 사실 많이 비웠습니다. 젊은 날에 비하면 많이 이제 비웠는데 그러니까 공일당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 오셨은 김남조 선생님이 옆에서 아이고 혼자 사는 여자 집에 공짜는 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 늘 하시던 말씀 그 톤으로 뭐 다 비우면 또 쌓이는 법이고 뭐가 어쩌고 막 쫙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공일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요일을 공일. 근데 공일날은 어디 가나 예배로 채워라.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여기에 그대로 썼습니다. 네. 그게 선생님께서 비우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이게 드린 질문지에 먼저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오신 관객분들이 굉장히 젊잖아요, 선생님. 네, 네. 저희들은 아직 이제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채우면서 이것은 버려라, 이것은 비워라.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어른으로서 뭐 조언이랑 뭐 충고 가까운 걸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반드시 비웠으면 하는 것. 그런데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아직 필요한 게 아닌데요. 이 사람들은 더 채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잘못된 걸로 많이 채우시는 걸로 20, 30대는 네. 그렇지 않아요? 비울 때가 됐어요? 네. 채우기가 어려운 것 이 같아요. 사람들은 선생님. 지금 빈 곳이 많다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가을바람도 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문의 현답을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북촌에서 사시는 이야기, 어떤 것들이 시에 실렸는지 이런 거 이제 저희들이 대화 속에서 조금씩 느끼셨을 텐데,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일단 들어보고 같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네, 선생님이 직접 골라주신 시로 한 편 네. 들어보겠습니다. 뭐 북촌에 관한 얘기는 많은데요. 북촌이 아니라 제 마음의 표현이랄까 뭐 그런 걸 쓴 겁니다. 붉은 물이라는 제목이에요. 붉은 물.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손을 대야에 담궜는데 물이 붉게 물드네. 열 손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몸속에서 꿈틀거리다 다친 꿈들인가. 흐르지도 못하고 견딘 지나친 마음의 독인가. 밤새 가다 지구를 넘듯 되돌아선 마음 접은 자리 흐르는 피인가. 이 물 버릴 곳이 없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음색으로 들으니까 시가 더 차분하게 잘 귀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관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시를 골라서 네. 읽어주신 네, 이유를 처음입니다. 좀, 저희도 처음 듣는 관객이 됐는데요. 이 시를 고르신, 여기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고르신 어떤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북촌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 장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즘 이제 제 마음의 그림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뭐 내 손을 담궜다고 해서 물이 붉어질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그림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해야 하고 그래서 했고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만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이런 그림이 없어요.
그런 그림이 없고 모든 거는 접어야 되고 모든 것은 떠나보내고 모든 것은 잘 안 되고 안 이루어지고 마음을 접어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접은 자리의 피인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어긋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혹시 내가 대하여 두 손을 담궜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의 큰 상처들이 그 내 몸속에서 흘러 손가락 10개에서 흘러 붉은 물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느 날 아침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그렇게 뭐 따라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그 인간이 노후에 지니는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닐까. 이거는 그 기준으로 된 어떤 행복감과 불행감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상실감이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느 날 아침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고 싶지 않은 이 물을 버릴 곳이 없다라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마음에 있어서는 내 몸 속에서 흘러나온 내 마음 속에서 내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쉽게 아무데나 버릴 수 없다는 상처까지도 애정을 가지면서 바라본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이 그 선생님의 삶의 얘기를 조금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이 곧 철학처럼 저희한테 들릴 만큼 네, 좀 감동이 오는데요. 그 시를 보니까 지금 또 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젊은 시절도 이 시절이 얼마나 이 마음 좁힌 곳이 많았기에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 많이 접히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선생님의 시기가 왔을 때 좀 더 여유롭고 천천히 모든 것들을 뭐랄까 떠올리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사실 선생님의 시를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좀 공부한 게 네. 저는 늘 마음이 급하거든요.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속에 늘 사는데 선생님의 시를 들으면서 뭔가 좀 나도 좀 천천히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직 김진현 씨는 그런가요?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니까. 그럼 계속 빨리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북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담은 시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특별한 손님이시죠. 예, 말씀 자체가 하나의 역사이고 또 하나의 삶의 어떤 장면들인데 더 궁금하시죠? 네, 더 궁금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오늘 그 문학 주간을 맞이해서 신달자 시인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좋은 말씀 듣고 다 밤이 늦어가지고 귀가하실 줄 알았는데 귀가 안 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코너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단어 문득 만날 때 있잖아요. 그 단어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또 그 단어로부터 떠오른 음악들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같이 나누는 코너입니다. 문학 주간인 거는 뭐 아셨을까? 문학 주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셨나요? 처음 아셨죠? 문학 주간인지. 저도 사실 이 문장의 소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문학 주간이구나. 지금 한창 문학 주간이에요. 이번 주까지 한창 문학 주간일 예정입니다. 뭐 책은 읽고 계시죠? 이렇게 공개 방송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가을뿐만이 아니라 온 계절의 책
좋아하시고 읽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쩌다가 요즘에 동시를 많이 읽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동시를 막 찾아서 읽고 막 동시집도 막 사서 읽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동시를 학교 때 배웠을 텐데 마치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 진짜 어릴 때 헛살았구나 이런 느낌. 동시를 제대로 읽은 적이 기억이 없구나. 동화책은 지금 어른이 돼서도 좋은 그림 동화책 많이 사서 봤었는데 동시가 이렇게 생경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생경한 가운데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뭐 딱 어떤 한 동시를 읽을 때 계속 깜짝 놀라게 되는 거. 너무 좋다. 우와. 이런 표현? 그런 감정이 우리한테도 있었던 감정들일 텐데 지금 이제 너무 멀리 온 거죠. 너무 멀리 와버려서 새삼 어릴 때 그 마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나눌 단어, 어제의 단어는 동시예요, 동시. 동시 했을 때 뭐 마음속에 동시 하나 남아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안 남아 있더라고요. 동요에 붙은 시들은 남아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서는 남아 있지도 않고 그래서 좀 슬픈 감정 들었는데 여러분들 속에 혹시 남아 계신 동시 아니면 뭐 나누고 싶은 동시 아니면 동시에 대한 이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 뭐 어떤 글이건 저희 이 들어오실 때 엽서랑 초콜릿 사탕 받으셨잖아요. 그 엽서 뒷면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써서 즉각적으로 주시면 또 그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준비한 동시 집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동시 해서요. 어떤 멜로디, 오늘의 멜로디는 무엇이 좋을까 하다가 며칠 전 산책길에 우연히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래 이 노래 동시와 참 잘 어울린다.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라는 노래 다 아세요? 다 아시면 우리 시절이 비슷하군요. 제가 이게 94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를 아주 사랑하면서 외우면서 따라 불렀던 기억, 그리고 진짜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 신해철 가수도 어릴 적에 그 감정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 노래를 한번 쫙 같이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시고 추억에도 잠기시고 동시라는 단어 생각하시고 아무 이야기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아주 작을 때 나보다 더 작던 내 친구 내 두 손 위에서 노래 부르며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지요. 저는 이 노래를 진짜 오랜만에 다시 며칠 전에 듣게 됐는데 이렇게 신해철 씨가 울면서 부르는지 몰랐었어요. 그때 들을 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다 그 후렴구 부분에서 마치 굿바이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느낌만 있었지 이렇게 정말 울면서 부른 게 막 전해지는구나. 이걸 이번에 처음 다시 느끼고 좋다. 그리고 그때 마음 우리 다 어릴 적에 병아리 한 마리씩 학교 앞에서 진짜 우리 같은 세대 맞군요. 요새 분들이라면 아마 병아리 구경 못 하셨을 텐데 병아리 사서 다 한 번씩 이렇게 또 병아리 가는 거 보고 그랬었었죠. 네. 동시라는 제가 그래서 요새 동시 막 읽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그 동시들을 막 계속 읽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읽으면서 정말 아니 이럴 수가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한 몇 편 읽어드릴게요. 이런 동시도 있습니다. 개구쟁이 문삼석 개구쟁이라도 좋고요. 말썽꾸러기라도 좋은데요. 엄마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럼 웬일인지 자꾸 더 하고 싶거든요. 꿀밤을 주셔도 좋고요. 엉덩이를 두들겨도 좋은데요. 엄마 제발 못 살아 하지 마세요. 엄마가 못 살면 난 정말 못 살겠거든요.
이런 시입니다. 그치. 이건 진짜 맞는 말이죠. 완전히 아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맨날 허구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이거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적어 두었고, 또 뭐, 하나는, 소와 염소, 손동연. 소가 아기 염소에게 그랬대요. 쬐그만 게 건방지게 수염은 또 그 뿔은 뭐람? 그러자 아기 염소가 뭐랬게요? 쳇,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덩치에 아직도 엄마 하게. 이런 시. 이런 시도 있고 다음 시는요. 어른이 읽어도 정말 반성되는 그런 시입니다. 참 오래 걸렸다. 박희순. 가던 길 잠시 멈추는 것 어려운 게 아닌데 잠시 발밑을 보는 것 시간 걸리는 게 아닌데 우리 집 마당에 자라는 애기 똥풀 알아보는데 9회 걸렸다. 우리는 한 30몇 년 30몇 년 40년 되기 전에 우리도 천천히 멈추어서 애기 똥풀 우리 집 앞에 있는 것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선물로 드릴 책은 윤동주 시인의 동시집이에요. 저는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동시를 많이 쓰신 줄을 몰랐었어요. 모르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뭐 별에는 밤 어떤 그런 시들만 쓰신 줄 알았는데 동시를 정말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왠지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선생님께서 독립운동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단정하고 딱딱한 그런 좀 품격 있는 우아한 그런 느낌이라면 동시집에서는 진짜 이 순수함이 너무나 살아 있더라고요. 이런 시 있습니다. 이 시는 진짜 아름다워요. 못 자는 밤. 하나, 둘, 셋, 넷. 밤은 많기도 하다. 이게 시의 완성이에요. 정말 어린이가 읽어도 어른이 읽어도 모두 다 잠 못 드는 밤 있잖아요. 잠 못 드는 밤. 그리고 또 이런 시. 제목은 할아버지. 왜 떡이 쓴데도 자꾸 달다고 해요. 이게 끝입니다. 너무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명과 너무 순수하고 따뜻한 뭐 이런 장난꾸러기 같은 그냥 우리 진짜 아이 같은 그런 모습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시도 있었고 또 깊은 시도 있습니다. 내일은 없다. 어린 마음이 물은.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동무역 내일은 없나니. 네, 뭐 이런 시입니다. 혹시 사연 쓰신 뭐 이야기 쓰신 분 계세요? 이 책을 지금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한번 동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시인 공제동 선생님이셨어요. 동시집 꽤 오래 간직했다. 이사하면서 잃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가 몇 년 전 그 은사님을 따라 시인이 되었다는 동창을 만나서 선생님이 다시 기억났어요. 지금은 절판되어 웹서핑으로밖에 접수할 수 없지만 지금 읽어도 너무 아름다운 동시들이었어요. 공제동 시인의 동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별이라는 시. 이거 지금 암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지. 웹서핑 하셨군요. 웹에서 찾으신 선생님의 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 공제동. 즐거운 날 밤에는 한 개도 없더니 마음 슬픈 밤에는 하늘 가득 별이라. 수만 개일까 수십만 개일까. 울고 싶은 밤에 가슴에도 별이다. 온 세상이 별이다. 네,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막 별 막 좋고 뭐 마냥 별 반짝반짝 이게 아니죠. 아이들도 무언가 마음에 울고 싶을 때, 마음에 무언가 쓸쓸함 아이들에게도 다 있으니까 그럴 때 하늘을 봤더니 그때 별이
그렇게 많더라. 아, 이런 시. 저도 이 시, 요새 동시 읽고 있는데 저도 이 시를 읽었습니다. 네, 다들 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동시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와, 난 이제 진짜 완전히 순수함을 잃었구나. 정말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정말 흉내도 못 내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 마음속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아니면 버려져 있을 그 순수함을 다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래를 한 개 불러드릴게요. 이 노래는 제가 몇 년 전에 산골 마을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마을을 이제 숙소 딸이었어요. 숙소 딸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밤에 다 같이 모여서 뭐 고기 먹고 술 한잔 하면서 막 놀 적에 뭐 특별히 이 꼬마는 할 게 없잖아요.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에 시를 읽는 걸 좋아해서 진짜 뜬금없이 꼬마한테, 지인아, 이모가 시를 읽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뭐 시 같은 거 써놓은 거 없어? 써놓은 거 있으면 하나만 읊어줘. 이랬거든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죠. 애가 시를 써놨을 것이라고는. 근데 자기 방에 뛰어가서 공책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더니 시를 읽어줬어요. 그 시를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듣고 모두 이 말을 한번 치고, 저는 이거는 말이 안, 이거 빨리 노래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시 아이의 시로 만든 노래예요. 단풍이라는 제목의 시를 2학년짜리 지인이가 저한테 들려주고, 거기 있던 어른들은 모두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앞부분은 때 묻은 어른의 제 이야기 살짝 넣었어요. 후덥한 바람이 이에 씻기고 나면 가을이 오는 것은 순간이었지. 어른들이 하늘 높다 외롭다 말할 때 아이는 나무를 보았어. 아이야 이리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줘. 너만의 단풍 이야기. 아이가 들려주시는 이렇습니다. 어느 산골에 나무 하나 살았네. 나무는 친구가 없어 너무 슬펐네. 어느 날 비가 와서 나무랑 친구하자 그랬네. 비가 나무를 안아주었네. 나무는 너무 기뻐 볼이 빨개졌네. 그래서 단풍이 되었네. 가을이 오는 건 마음이었지. 단풍이 되는 건 마음이었어. 우리들 마음에 단풍이 물들면 가을은 점점 깊어가네. 어느 산골에 나무 하나 살았네. 나무는 친구가 없어 너무나 슬펐네. 어느 날 비가 와서 나무랑 친구하자 그랬네. 비가 나무를 안아주었네. 나무는 너무 기뻐 볼이 다 빨개졌네. 그래서 단풍이 되었네. 그래서 단풍이 되었네. 아이의 마음이 어마어마하죠. 네, 아마 우리는 생각도 못할 마음,
안아줘서 얼굴이 빨개져서 단풍이 되었다. 이런 마음. 하지만 우리도 아이였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때 묻은 어른이 되어버렸지만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 다시 돌아갈 수 분명히 있으니까 좋은 동시들 많이 읽으면서 또 그 동시 속에서 순수한 단어, 순수한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문장의 소리 10월 공개 방송은 문학주간 특집으로 신달자 시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달자 시인의 삶과 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방송될 예정이니까 좋은 이야기 많이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